제가 맨날 사회만 보다가 뭐 발제를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어색하긴 한데, 제가 하여튼 일하는 도중에 짬짬이 좀 만들어 본 자료고요. 어차피 제가 어떤 이쪽 영역이 특정된 어떤 전문가라기보다는 이론적인 내용보다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금융 쪽에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기사들과 정부 발표 자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제가 좀 편집을 하기도 했고, 또 제 의견을 또 포함해서 설명도 드릴 예정입니다. 회장님께서 처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금융시장 동향이라는 주제 준비를 좀 말씀을 주셨었는데, 하다 보니 이게 좀 두껍게 보이실 텐데, 이게 뭐 경제 따로 뭐 기업 따로 금융 따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 좀 내용들이 좀 늘어났는데, 설명이 오래 길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내용과 그런 증명이 될 수 있는 어떤 도표들이 많아서 좀 페이지 수가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금융시장은 뭐 기업과 경제의 어떤 최상위 쪽의 어떤 뭐 결과물, 지표 이런 또 관점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것들이 전체의 어떤 흐름에 대한 보는 거에 대한 시각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11일 날 이제 WHO가 팬데믹 선언을 했고요. 밑에 있는 도표 잠깐 설명드리면,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금년도 1월에 했었습니다. 근데 뭐 3월에 팬데믹이 있고 나서 4월에 재전망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국가들이 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재밌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이제 가정 자체가 2분기에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3분기부터 봉쇄 정책이 완화된다는 근거에 대한 거로도 이 정도인데, 여기서 코로나가 좀 더 번진다라면은 조금 더 악화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저희 한국에 대해서 20년 1월에 예측한 거는 2.2% 성장이었는데 4월에 제 전망을 한 것은 마이너스 1.2%입니다. 이제 여기 써 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 전체 재조정한 하락폭이 3.4포인트로 가장 적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한국이 GDP 대비 제조 비중이 미국, 영국에 비해서 2~3배 된다라는 게 버퍼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저희와 비슷한 제조업 비중을 한 70년대 영국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산 기지 뭐 이전, 뭐 효율화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국가로 이제 이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정부가 지금 어떤 데 가장 집중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전 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GDP 대비 실제 제조업 비중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27.8%라는 그런 버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성장률에서 좀 제한적으로 뭐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뭐 합리적이고 뛰어난 경제학자라고 생각되는 이창용 IMF 아태 국장님 인터뷰 기사를 제가 축약한 내용인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아주 시사점이 많은 내용들이 이어서 제가 일부러 좀 발췌를 했습니다.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뭐 기사니까 제가 짤막짤막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기축통화라는 거와 거리가 먼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재정을 너무 쓰게 되면 환율도 급등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후폭풍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에 대해서 좀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걱정들을 하시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방역 이런 부분들은 잘 대처를 해서 했지만, 이거에 너무 도취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통화 정책만으로 실물 경제, 소비 침체 이런 걸 막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은
국내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경기 침체가 해외 쪽은 2분기 이후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다는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저희 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된다라면은 경제 상황들이 어떻게 번져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시에 준하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의사 표현을 하셨었는데 어제도 저녁 자리 제가 하면서 뭐 재난지원금들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혼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이후에도 받기 전에도 혼선이 있었지만은 수령하는 게 맞다, 기부하는 게 맞다, 소비 진작을 쓰는 게 맞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쓰셨는데 저는 준전시라는 관점이면 국가가 여러 가지를 주도해서 이끌어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 도입 단계도 그렇고 지금 그 재난지원금을 준 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14조에 달하는 것들을 국민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라라는 것들이 이런 리더십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여기 이창용 국장님도 여기 언급이 돼 있지만 일회성 재난지원금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에서는 저도 똑같이 이창용 국장님과 한 30~40%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 옳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좀 우려됐던 게 뭐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취약계층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 오래 걸린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랄지 또 30% 취약계층을 못 가려낸다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재산이 많지만 저희 의료보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구분 능력이 없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 아니냐, 펀더멘탈리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들어서 이건 좀 향후에도 저희가 좀 고민해봐야 될 숙제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자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고 기업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창용 국장님 의견은 늘어난 부채는 결국 미래세대 부담이다. 저희는 기축통화가 없기 때문에 화폐 발행은 틀렸고 향후 계속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부담이라는 걸로 이제 귀결을 했고 선진국 모방해서 통화 팽창만 재정 확대만 하는 것들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도 시사점인 것 같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70% 주장을 굉장히 온갖 구박을 받아가면서 고수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정권 그 정권과 운동권에서 굉장히 친밀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XX는 말 안 들어서 잘라야 되는데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권에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그래서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책임론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보는 시각들이 지금 이창용 국장님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지 않냐라는 부분도 저희가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GDP 대비 그 제조업에 대한 비중의 버퍼라는 관점에서 과연 기업의 적시적소에 저희들이 지금 적절한 방어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이창용 국장님이 이제 향후에 그래서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5페이지 보시면 디지털화가 많이 될 거다,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많이 생길 거다, 세계화 태조나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저희 다른 단락에서 좀 상세하게 언급될 내용이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는 민간이 주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이 이창용 국장님 말이 가장 핵심적이고 귀담아 들어야 될 정책자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DJ 때부터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를 명분 삼아서 공공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은 저는 예전부터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기업이 잘 되면 고용하지 말라고 해도 고용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선순환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이 안 되고 그냥 지표로서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본격적인 단락으로 들어가서 코로나로 인한 산업별 영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키워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마이너스 성장, 반토막, 사상 초유, 불확실성, 뭐 장기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어찌됐건 시점으로 보면 시작이 됐다고 쳤을 때 6개월이 채 안 된 상태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 쪽에서 가장 타격이 심각한 부분인데 물론 경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따로 경제 따로 금융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다 복합적인 부분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6페이지 보시면은 가장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축약적인 말이 수요와 공급망의 동시 붕괴라는 게 축약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여지껏 뭐 경제라는 어떤 이론적인 학문으로 발전한 이후에 거의 없었던 이런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900년 초반에 스페인 독감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긴 했으나 지금하고는 조금 더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가 폭락이 미국 내 세일 오일가스 업체들 파산 신청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미국 경제에 많은 충격을 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는 아시겠지만 이 WTI가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가격이 거의 유가에 대한 흐름으로 전체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60불을 유지하다가 지금 반토막 상태에서도 한때 선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가서 최근도에도 저희가 거래소에서 그 원유 선물 관련된 좀 이슈가 좀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처럼 아직도 지금 ING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경제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입니다. 제일 많은 비중이 반도체 쪽인데 17.3%고 그다음에 정유화학이 15.3%, 자동차 산업이 한 13% 육박하는데 이 세 개 산업을 합하면 거의 45.5%입니다. 거의 과반을 차지하는 이 산업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사실은 자동차 쪽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국내에만 국한된 부분은 아니기도 하고 두 번째 GDP 포션을 가지고 있는 정유화학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가 폭락으로 인하여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도 등락은 있지만 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저희 전체 제조업에서 12%나 차지하고 있는 그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동차 산업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생산 중단, 그다음에 판매 절벽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한 나라의 한 업체에 국한된 이슈는 아닙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지금 지난 4월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유럽에서 판매된 신차가 27만 대인데 전년 동기 대비 76%나 줄은 수치입니다. 미국, 중국도 비슷하고요. 물론 이제 중국은 코로나가 좀 빨리 발생이 됐고 조금 빨리 우리나라처럼 완화가 됐기 때문에 내수 수요는 굉장히 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수출 비중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훨씬 포션이 메이저 매출액의 70%, 80% 차지하기 때문에 내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닥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좀 재밌는 게 지난주에 이제 기사 내용 보셨을 텐데 세계 2위고 102년이 된 렌트카 업체 허츠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버 아시는 차량 호출 업체도 전체 직원의 25%인 한 수천 명을 지금 해고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재정 능력이 좋다라는 혼다하고 닛산 이런 데들도 한 1, 2만 명 감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 쪽의 자동차 제일 강국일 텐데 BMW도 지금 수천 명 일단 감원 얘기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GDP 44% 비중을 가진 수출인데 이 수출에 대한 전체 지표가 저희 나라는 2018년부터 거의 대부분이 전체는 일단 하향 곡선을 그때부터 그리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도 IT 일부하고 바이오, 화장품, 기계산업 빼고는
전부 다 하향 추세였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그래서 이전부터 하향 추세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이 하락폭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에 그런 수출 실적이 많이 감소했던 것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년도 가을부터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거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는 뭐 단편적으로 4월 달에 수출은 어땠냐.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하고 바이오 헬스밖에 없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GDP에 저희가 수출 전체의 1% 차지도 안 하고 있는 비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최근에 뭐 진단키트니 뭐 마스크니 말씀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 전체로,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뭐 비중이 너무 적어서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18년부터 이 사이클이, 전체 수출에 대한 사이클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맨 위에 보시면 한국 수출액에 대한 이런 2009년도부터에 대한 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시는 바와 같이 17년에 이제 출범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있는 게 반도체 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등락이 있고, 세 번째 있는 게 디스플레이인데, 저희가 강국 중에 하나 또 산업이 디스플레이인데, LCD는 완전하게 중국에 완패를 했습니다. 그 삼성, 그 다음에 그 LG 디스플레이는 전부 다 LCD 사업을 접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BOE가 글로벌하게는 전체 LCD 시장을 자각을 했고, 사실 이거 뺏긴 거는 거의 우리나라가 중국에 다 뺏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자동차 정유화학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그래프 보시면 이제 심각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이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거는 딜로이트 그 글로벌 컨설팅에서 이게 산업별로, 국가별로 이 섹터를 이제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별첨의 영역별로 좀 근로된 상세한 자료에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믿고 있는 반도체도 사실은 약간의 좀 시그널이 좀 썩 좋지는 않고요. 자동차 부품은 보면 아시겠지만 동남아시아 빼고는 사실 동남아시아에서는 자동차 생산 브랜드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있어도 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가 지금 하이리스크에 대한 걸로 좀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뻘건 부분들은 다 보면 아시겠지만 뭐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항공, 여행, 정유가스, 그 다음에 금융, 부동산, 제약바이오 빼고 이렇게 저희가 새빨간 하이리스크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으로 주식시장 동향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S&P 500 지수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글로벌하게 주가 지수의 흐름을 보는 지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스탠 앤 푸어스가 만든 지표인데 가장 산업별 지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표이고요. 그래프는 밑에 있는 저희 코스피 지수하고 제가 날짜 2019년 11월부터 5월까지 최근 거까지 했기 때문에 보시면 유사하게 V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커브는 저희 나라가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된 것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V자로, 이건 의견인데 어떤 증권사의 뭐 애널리스트의 좀 판단인데, V자 반동이 과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복원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역대 경기 침체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다 V자였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에 글로 써드린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저점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래프를 만든 거고, 지금이 우리나라 경기든 코로나가 저점인 거냐라는 거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게 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저점이란 디데이를 통해서 여지껏 그런 아주 뭐 100년 가까운 뭐 이런 시뮬레이션을 했었던 지표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장기간 뭐 기간별에 대해서 회복 경로에 대한 것들이 뭐
뭐 롱텀이냐 숏텀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회복 지표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아주 중요한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왼편에 있는 게 주가 지수입니다. 저희 코스피 지수고 오른편에 있는 게 저희가 누적 순매수 금액입니다. 20만이라고 되어 있는 게 20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조인데 맨 우측에 상향이 되어 있는 게 개인이 뭐 동학 뭐 개미운동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쓰던데 개인만 지금 계속 순매수를 20조 끌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원래 평상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저희 국내 증시의 포션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우측 맨 하단에 지속적으로 3개월 동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개인들과 완전히 지금 양반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지수가 과연 안정적인 지수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그만큼 중요하면 15페이지 보시면 외국인은 그러면 언제쯤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증권사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렇게 순매도를 석 달째 이어가고 있는 개인과 정반대 또 금액도 유사한 20조 원 이상에 대한 순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외국인들은 국내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회수를 할 때 달러로 환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약세로 달러화가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왼편에 있는 거는 과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2009년이 저희가 크라이시스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저희가 달러가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진입을 하는 이제 어떤 요인이 됐었던데 지금은 전혀 그런 시그널이 안 보인다. 두 번째는 저희 기업들이 지금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가장 나쁜 2분기가 아직 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 이익 추정치가 여전히 그래프로서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외국인들은 때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신흥국, 브라질, 인도, 남아공, 러시아 등이 MSCI라는 게 머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이것도 주가 지수에 대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신흥국의 이 지표가 28%가 해당이 되는데 아직 여기가 코로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외국인 시각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아까 송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시던데 이것도 녹화에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사야 되냐 종목을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금 향후에도 제가 설명드린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어떤 산업의 변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언택트라는 것도 일시적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를 본다라면은 온라인 상거래만 생각하실 거고 검색만 생각하실 텐데 이미 상거래는 저희가 G마켓도 있고 쿠팡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쿠팡 제품도 네이버 통해서 판매가 되는 이런 형국으로 어마어마한 유통 공룡이 돼버렸습니다. 온라인 쪽에서는. 또 하나는 미래에셋 증권이랑 제휴를 해서 금융 쪽에서도 카카오뱅크가 재미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금융 쪽에서도 서서히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이버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될 수밖에 없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희가 코로나 백신이든 또 다른 어떤 백신들이 만들어졌을 때 어느 나라에서 만들든 그러니까 개발이 되든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사실은 생각보다는 제약 쪽의 생산기지 역할을 글로벌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중국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에게는 안 맡기겠죠.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이 가능성이 높지 않냐. 한국은 누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배양의 캐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